이어지는 부의 대이동 파트 3에서는 금 투자편입니다. 초저금리의 장기화, 황금의 시대가 돌아왔다. 달러 하나를 투자할 때에도 달러의 특성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먼저 금에 대한 우리의 편견 중 하나인 금은 안전자산인가라는 주제부터 다뤄볼 예정입니다. 답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거고요. 안전자산이 아니라면 금은 어떤 자산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즉, 금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금의 특성 중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실물 화폐로서의 특성에 대해 금의 역사를 곁들여 설명할 겁니다. 금은 안전자산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금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무너질 때 앞서 얘기했던 달러처럼 팍 튀어오르면 안전자산이 되겠지만 반대로 주식시장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면 안전자산이라고 하기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의 금융위기 때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 금 가격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금 가격은 맥을 못 추고 무너져 내렸죠. 또 이런 그림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던 2020년 3월에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금이 안전자산이라면 이렇게 주식시장이 무너질 때 상당한 방어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온스당 1,700달러 수준에서 단숨에 1,500달러를 하회하는 하락세를 보입니다. 안전자산이 아니라면 금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 가지 내용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금은 원자재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둘째, 귀금속으로서의 특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실물 화폐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원자재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 금과 원유 가격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시장이 향후 어떻게 바뀌게 될지를 예상할 수 있다면 금에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요약해서 금은 원자재다. 원자재 중 대표는 원유다. 원유를 통해서 금을 생각한다라는 로직으로 잠시 원유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국제유가 장기 차트를 살펴보면 크게 세 번의 국제유가 하락기가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의 원유 가격 급락, 두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원유 가격 급락, 마지막으로 2014년에서 16년 사이에 나타났던 원유 가격 급락이 이 세 부분입니다. 그 중에 A와 C,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원유 공급 측면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타난 국제유가 급락이고요. 두 번째 급락은 원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나타난 국제유가의 하락입니다. 수요의 급감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공급 과잉으로 인해 나타난 가격 하락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 이후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우인 2008년 여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2008년 여름 배럴당 145달러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던 국제유가는 그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나게 되죠. 글로벌 금융위기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현상입니다. 경제를 사람의 신체로 생각한다면 금융은 심장에 해당이 됩니다. 심장이 멈추면서 혈액, 즉 경제의 관점에서는 돈의 공급이 중단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죠.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 경색, 어려운 말로 신용 경색이 찾아오게 되면서 실물 경제도 빠르게 위축되었습니다. 실물 경기 위축은 당연히 소비 수요의 급감으로 이어집니다. 국제유가는 하늘에 떠 있는데 글로벌 소비 수요는 위축되면서 더 이상 제조 공급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원유 가격은 높은데 이를 떠받치던 탄탄한 원유 수요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면서 국제유가가 하늘에서 추락하기 시작했던 거죠. 불과 2개월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던 국제유가는 33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원유 투자자들의 혼을 빼놓았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수요의 급감은 수요를 다시금 키워주면 됩니다. 미국 FED는 과감한 양적 완화 프로그램, 즉 달러 현금을 금융 시스템에 대규모 공급하는 통화 완화 정책을 도입했죠. 달러 현금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했던 경제 주체들은
이렇게 풀려나온 달러의 영향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용 경색이 풀리자 실물 경기가 돌기 시작했죠. 그리고 중국 역시 미국과 보조를 맞춰 과감한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됩니다. 제조업 투자를 크게 늘리고 공장 설비 등을 크게 확대하기 시작했죠. 제조업 공장 등의 설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시멘트, 구리, 원유 등의 원자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요를 크게 늘려주면서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금융위기 직후 2010에서 2011년 사이에 빠른 반등세를 보였죠. 수요의 위축은 수요 측면에 자금을 공급해주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공급 쪽에서 발생한 문제는 이보다 훨씬 해결 방법이 복잡할 수 있죠. 공급 과잉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경우를 보죠.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원유 시장을 지배하던 기존 중동 산유국들 외에 새로운 원유 공급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발주자였던 이들은 원유 가격을 낮추어서 시장에 침투하기 시작했죠. 저가 유전의 기습으로 인해 기존 중동 산유국들이 점유했던 원유 시장은 이들 신규 플레이들에 의해 빠르게 잠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유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원유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유가 하락은 산유국들의 부를 줄이는 악재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누군가 원유 공급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원유 공급을 줄일 수 있을까요? 특히 내가 점유한 시장을 누군가가 저가 유전으로 밀고 들어와서 빼앗으려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하락할 것 같다고 원유 공급을 줄이면 내 시장을 다른 산유국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원유 가격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자국의 원유 공급을 줄여나갑니다. 사우디의 원유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국제 유가는 상승해야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원유 공급이 계속 늘어나기에 국제 유가는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보합세에 머물게 되죠. 유가 하방을 방어했다고는 하지만 사우디는 점점 초조해집니다. 자신들의 원유 시장을 다른 국가들이 계속 빼앗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1985년 12월 사우디는 저가 유전국들과 공급 시장에 뛰어들 것을 선언하면서 전격적으로 원유 증산을 결정합니다. 사우디, 멕시코, 소련이 동시에 원유 증산에 나섰던 거죠. 그나마 감산을 하면서 원유 공급의 균형을 맞추던 사우디마저 증산으로 돌아섰으니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겠죠. 1985년 배럴당 30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국제유가가 1986년 3월 배럴당 10달러까지 날개 없는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한두 국가만 감산을 하게 되면 다른 산유국들이 그 국가들의 마켓을 빼앗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다른 산유국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산 경쟁을 할 때에는 한두 국가만 감산을 하는 그림이 나오기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럼 해결책은 모두 함께 감산을 하는 거죠. 그럼 누군가의 시장만 빼앗기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모두가 조금씩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원유 감산으로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 국제 유가의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감산 공조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가능해집니다. 당시 국제 유가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하락하자 산유국들은 이러다가는 모두 다 죽게 된다라는 컨센서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감산 공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실제 감산에 돌입하게 되죠. 이제 세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앞서 중동 산유국들의 시장에 침투한 저가 유전 생산국들이 있었죠. 당시 새롭게 원유 생산을 늘렸던 국가들로 멕시코, 노르웨이, 소련을 얘기했는데요. 이들 국가를 이제는 러시아와 미국 셰일 기업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산 경쟁의 핵심도 사우디, 러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죠. 2005년 시작된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은 2010년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셰일 오일 생산이 본격적으로 늘어나자 원유 공급이 늘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 압력을 크게 받았답니다. 2014년 하반기 사우디는 본격적인 원유 증산 경쟁에 돌입하면서 러시아와 미국 셰일 기업들과 함께 본격적인 원유 공급 과잉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당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던 국제유가는 2016년 2월 배럴당 26달러까지 답없는 추락을 경험하게 되죠. 이때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데요.
국제유가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2016년 2월 당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페크 국가들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넌 오페크 산유국들이 감산 공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2016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감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 생긴 신조어가 오페크의 다른 넌 오페크 국가들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오페크 플러스라고 하죠. 과도한 증산 경쟁이 끝나도 그 후유증은 남게 되어서 원유 증산 경쟁 시기에 쌓였던 과도한 원유 재고로 인해 국제유가는 장기 저유가 기조에 재차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현재 2020년 4월 국제유가는 배럴당 20달러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데요. 2020년 초만 해도 배럴당 50에서 60달러 수준을 지키던 국제유가가 정말 빠르게 무너진 것이죠. 공급 과잉이 문제였을까요? 수요의 위축이 문제였을까요? 답은 둘 다였습니다. 이번에는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과 금융시장 붕괴로 인한 수요 위축이 동시에 찾아온 겁니다. 수요가 줄어드는데 산유국 증산 경쟁으로 인해 공급이 크게 늘어나니 국제유가의 하락폭 역시 과거 대비 강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감산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과잉을 만들어낸 증산 경쟁에는 사우디,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 셰일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우디, 러시아를 비롯한 오페크 플러스 국가들이 성심성의껏 감산을 할 때 미국 셰일 기업들은 원유 생산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사우디와 러시아를 모두 제치고 세계 1위 산유국에 등극하게 되죠. 미국 셰일 기업들이 좋은 것이 오페크 플러스가 계속 감산을 하면서 원유 가격 하방을 받쳐주니 가격이 안정되어서 좋고 그들이 감산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니 수출을 늘릴 수 있어서 좋았던 거죠. 게다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미국에서 생산한 원유를 쓸 것을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에게 종용하게 됩니다. 특히 러시아가 독일의 천연가스 및 원유를 보다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원유 공급 파이프라인을 만든 것이 노드스트림인데요. 기존 노드스트림 외에 추가로 이런 파이프라인을 더 구축하게 되죠. 그게 바로 노드스트림 2입니다. 노드스트림 2가 활성화되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를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노드스트림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러시아를 자극합니다. 러시아는 원유 감산을 하면서 원유 가격을 방어해주고 있는데 이는 미국 셰일 기업들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드스트림을 반대하면서 러시아의 시장 잠식을 시도하니 당연히 발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오페크 플러스 회의에서 러시아는 감산 공조를 깨게 됩니다. 러시아가 감산 공조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사우디 혼자서 외롭게 감산하면서 버텨야 하는데 혼자서 이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에는 답이 보이지 않죠. 결국 사우디도 본격적인 증산 선언을 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금 카오스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이른바 락다운에 들어가게 되죠.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경제 폐쇄가 되면서 자동차, 항공의 운행 등이 어려워집니다.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경제활동이 멈추게 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소득이 사라집니다. 현금을 벌어들일 수 없는데 기존에 쌓은 부채가 워낙에 크죠. 부채는 큰데 일시적이지만 소득이 사라지게 되면 부채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공급의 급증과 수요의 급감이 만나면 당연히 가격의 급락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한 국제유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금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인 실물 화폐로서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화폐의 가장 대표적인 개념은 달러와 엔, 유로 등 지금 우리가 쓰는 종이화폐를 의미하죠. 그러면 실물 화폐라는 것은 이 종이화폐의 대척점에 존재하는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이런 실물 화폐의 특성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려면 금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금이 실물 화폐로서 성격을 갖는다는 얘기에서 금이 과거에 화폐 역할을 했던 당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800년대 초중반 은은 금과 함께 실물 화폐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었죠. 이 둘을 동시에 화폐로 사용하는 제도를 금은 복본위 화폐 제도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두 가지 금속을 병행한 화폐 제도를 사용하면서 이 둘의 가치가 크게 바뀌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즉 화폐 제도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금과 은의 가치를 1대 15로 고정해 두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은광이 많이 발견되면서 은의 공급이 늘어나게 된 거죠. 은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금과 은의 가치가 1대 30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금은 계속해서 유출되고 은은 계속 유입이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최종적으로 금은 복본위제를 폐기하고 금본위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1900년대 들어 금은 마지막 경쟁자인 은을 퇴장시키고 실물 화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되죠. 금본위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각 국가는 보유한 금만큼 화폐를 찍을 수 있게 되죠. 미국의 경우 금 1온스당 20달러의 종이화폐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금 1온스당 발행하는 화폐의 수량, 이게 금 1온스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금본위 화폐제의 문제는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고 교육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더 많은 화폐가 필요한데 화폐의 발행이 금에 갇혀 있다 보니 더 많은 화폐의 공급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초반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금본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게 됩니다. 어떻게 유연하게 하냐고요? 금 1온스당 20달러를 찍는 게 아니라 35달러를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중에 달러 공급을 더 많이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금은 그대로 있는데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은 본위제가 폐지게 될 때 공급이 늘어난 은을 미국에 밀어놓고 가치가 높은 금을 빼오는 전략을 쓰는 것과 같이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달러 공급이 늘어난 만큼 달러보다는 금을 갖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금이 부족하니 달러를 추가로 찍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미국 경기 둔화가 더 심각해지겠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은 1971년 8월 15일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금본위 화폐제를 철폐하게 되죠. 우리는 이를 닉슨 쇼크라고 기억합니다. 1온스당 35달러만 찍을 수 있다는 브레튼 우즈의 기본 전제는 사라지고 미국은 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달러 공급을 늘릴 수 있게 된 거죠. 달러라는 종이화폐가 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달러 공급을 크게 늘리면서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되었겠죠. 1온스당 35달러만 찍을 수 있다가 200달러, 300달러, 500달러, 600달러도 찍게 되었겠죠. 이를 뒤집어 말하면 금 1온스의 가격이 35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랐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네, 1979년 어느 날 금 가격은 온스당 600달러를 넘어서게 되었죠. 이렇게 달러가 풀려나오게 되면서 화폐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게 되죠. 화폐 가치의 하락은 재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재화 가치 상승을 우리는 고상한 표현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후 2009년 3월 미국이 본격적인 양적 완화에 돌입하게 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달러를 시중에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하반기 어느 날 달러 공급이 더 늘면서 온스당 1900달러를 넘어서게 되겠죠. 그런데 2020년 5월 현재 온스당 금달러 가격은 1700달러 수준입니다. 어떻게 2011년에 1900달러 넘었던 금이 지금 온스당 1700달러가 될 수 있지 하는 당혹감이 몰려올 겁니다. 좀 전에 금은 가만히 있는데 달러의 공급이 늘면 금가격이 오른다는 말을 했죠. 반대로 금은 가만히 있는데 달러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금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미국이 달러의 공급을 줄였던 역사를 읊어보겠습니다. 1980년 초반 미국 FED 의장으로 폴 볼커가 임명됩니다. 이분의 별명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였답니다. 당시 전 세계 경제를 짓누르던 이슈는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인플레이션이었죠. 그래서 당시 새롭게 임명된 폴커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를 감수하면서까지 인플레이션 사냥에 나서게 되죠. 볼커 의장은
당시 시중 통화량을 급격하게 줄여버립니다. 시중에 돈이 부족하게 되면서 돈의 값인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당시 미국 기준금리가 18%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18%면 기업들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20%를 훌쩍 넘게 됐는데요. 20% 이상의 대출금리에도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실물 경기가 크게 위축이 되면서 실업률도 10%대를 넘어서게 되었죠. 실물 경기가 위축되자 기업들은 공장을 돌릴 수 없게 됩니다. 기업들의 원유 수요가 줄어들게 되니 하늘 높이 올랐던 국제유가는 바닥으로 꼬꾸라지게 되었죠. 앞서 1970년대 당시 물가를 크게 끌어올렸던 요인이 달러의 공급과 유가의 상승이라고 했습니다. 볼커의 통화량 축소로 인해 달러 공급이 크게 줄어들게 됐고 유가 역시 기업 및 가계 수요 둔화를 반영하면서 추락했죠. 물가 상승을 이끌어왔던 양대 요소가 모두 무너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금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FED는 당시 시중에 풀었던 달러를 마구 빨아들였죠. 달러 공급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금 1온스는 가만히 있는데 시중 달러를 흡수하게 되니까 금 1온스당 달러 공급량은 600달러에서 500달러, 400달러, 300달러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금 1온스당 풀려나온 달러의 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달러 대비 금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겠죠. 네, 이때 금 가격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당시 인플레이션을 잡느라 기업의 도산까지도 감수했던 볼커의 정책은 사후적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죠.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경기는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의 회복은 1990년대 IT 버블 붐과 맞물리면서 끝도 없이 이어졌죠. 1990년대 초부터 2000년까지 미국의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했답니다. 이렇듯 미국 경기가 양호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 경기가 워낙 강하니 미국 자산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미국 자산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했을 겁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 당연히 달러와도 초강세를 보이지 않았을까요? 네, 달러 가치가 크게 오르게 됩니다. 그럼 500달러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겠죠. 금 1온스는 그대로 있는데 500달러가 예전에 그 500달러가 아닙니다. 예전에 500달러를 줘야 했다면 지금은 400달러만 줘도 금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금 가격은 1온스당 400달러로 하락하게 되겠죠. 달러 공급의 증가와 하락에 금 가격이 반응하는 것처럼 달러 수요의 증가와 하락에도 금 가격이 반응하게 됩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달러 공급의 감소와 달러 수요의 증가는 금 가격에는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2012년 후반부터 미국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게 되죠.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에서 미국 경제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한 회복세를 보인 겁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게 된다면 다른 국가들이 당연히 다른 국가 자산을 팔고 그렇게 받은 해당 국가 통화를 팔아서 미국 자산을 사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 자산을 사들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 즉 달러를 사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되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당시 FED 의장이었던 버냉키는 금융위기의 상흔을 딛고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듯하다는 언급을 하죠. 그리고 과거 금융위기 당시 진행해왔던 과도한 경기 부양책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른바 출구 전략을 시작하겠다고 언급하죠. 이 말은 그동안 크게 늘려왔던 달러 공급을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여기에 달러 공급을 줄이게 되면 달러 가치는 크게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달러 가치의 상승은 금 가격에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금 가격은 맥을 못 추면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앞서 금이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말했던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고요. 실물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 즉, 종이화폐 가치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달러가 강해지면서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경우 금은 전혀 포트폴리오 방어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2019년 들어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답니다. FED의 금리 인상 중단 선언이 나왔고요. 급기야 하반기에는 보험적 금리 인하라는 이유로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됩니다. 미국 금리 인하는 달러 공급의 확대를, 달러 공급의 확대는 달러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죠. 금 강세의 요인이 되어줍니다. 이후 FED의 무제한 양적 완화에 힘입어 금 가격이 2020년 5월 현재 온스당 1,700달러 수준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지난 화폐의 역사를 보면 시중에 풀린 종이 화폐의 양은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비 실물 화폐인 금의 가격이 올라 있는 거겠죠. 지난 100년간 이런 그림이 이어졌다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아니, 보다 가속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부채에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전 세계가 부채를 늘려왔죠. 그리고 이로 인해 위기가 반복적으로 생겨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부채를 해결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긴축이라는 방법이 있죠. 말이 좋아 긴축이지 빚이 많은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서 지출을 줄이고 열심히 벌어서 소득을 늘려 빚을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냥 빚이 아니라 거대한 빚인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최대한 지출을 줄이라고요. 열심히 벌으라고요. 그런데 빚이 1,000억 원이면 이걸 살아생전에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채권자들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의 빚이면 상관없는데 거대한 빚이라는 게 문제죠. 그런 거대한 빚을 탕감해주면 채권자들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돈을 빌려줬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면 빌려준 사람은 파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파산을 하게 되겠죠.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주체, 즉 심장이 멈추게 되는 거고요. 은행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해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세 번째 해법은 상당히 매력적인 해법으로 금리를 최대한 낮춰주는 방법입니다. 일단 금리가 낮아진다면 만약 이자가 0%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자를 내지 않고 돈을 벌어서 원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원금을 줄일 수 있겠죠. 게다가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열린다면 마이너스 금리로 이자를 받아서 이걸로 원금을 갚아나가면 보다 빠르게 부채를 상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솔루션이 또 있습니다. 바로 부채를 녹여버리는 방법이죠. 기본적으로 부채는 화폐 표시 자산이죠. 1,000만 원 대출 이런 식으로 화폐로 부채의 크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다들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의 상승을 의미하죠. 물가는 물건의 가격을 말합니다. 물건의 가격은 당연히 화폐로 나타나게 되죠.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물건의 가격이 비싸진다는 의미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화폐 표시 자산인 부채의 실질적인 크기도 줄어들게 됩니다. 잠시 반대경우로 생각해 보죠.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의 하락을 의미하죠. 물가의 하락은 화폐 가치의 상승을 의미하고요.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디플레이션이 찾아오면 화폐 표시 자산인 부채의 실질적인 부담은 당연히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반대라고 할 수 있죠. 즉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디플레이션은 그야말로 쥐약입니다. 따라서 부채가 과거 대비 크게 늘어난 만큼 사만과 사안이 과거보다 더욱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저금리의 장기화와 양적 완화와 같은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의 상시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 공급이 과거 대비 커지게 되면 금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앞서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금이 고전했던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고 그런 저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진다고 한다면 종이 화폐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게 될 수 있다면 제로 금리인 금 대비 종이 화폐의 가치는 보다 크게 하락되지 않을까요?
종이화폐의 가치 하락은 실물화폐인 금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마지막 솔루션은 화폐의 공급의 증가는 보다 직관적으로 종이화폐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종이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실물화폐인 금의 매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금의 매력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포트폴리오에 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금에 대한 투자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